이제 패널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뉴스웍스 최승욱 편집인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는 무대 앞에 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최승욱 편집인님 토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립운동 청년 사회복귀를 위한 정식 토론회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뉴스웍스 최승욱 편집인입니다. 이솔재 교수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심층적인 발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솔재 교수님 걸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은둔의 문제는 이미 청소년기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질환과도 괴보되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럴 경우에 이거를 방치하면 사회적 코스트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오프라인과 여러 전문가들의 협업 이런 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웍스 고진가 대표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메타버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고립운동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익숙하고 있는 통로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소위 이제 실시간으로 각 지역 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일단은 친숙해진 다음에 그분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스웍스는 여기 정부 부처 과장님들 나오셨는데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고진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줄기차게 이어가서 이게 뭐 어려운 과제지만 뭔가 결실을 거두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조금만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익과 권력, 명예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경쟁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고립운동 청년의 대부분은 더 높은 계단을 더 빨리 올라가려는 다툼 속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밀려나고 떨어져 버린 희생자들일 것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독거노인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방치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치러야 될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립운동 청년은 한창 자아실현에 나설 시기에 있는 분입니다. 더욱더 조속한 사회복귀의 필요성은 독거노인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고립운동 청년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학 입시와 취직 과정에서 좌절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정부라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도 컸습니다. 일부는 어린 시절 아버지 등으로부터 손찌검을 받거나 폭언을 들었고 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기피하다 보니 가족이 제공하는 위로와 격려조차 성가신 간섭으로 오해하고 마음의 문을 잠그기 일쑤입니다. 손과 발을 묶은 것은 물론 입까지 스스로 닫으면서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실로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사회와 단절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고통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요. 고립운동 청년을 음지에서 양지로 서둘러 이끌어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큰 관심을 갖고 나서지 않는다면 고립운동 청년과 독거노인의 불행한 일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끝내고요. 그러면 이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세희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장님이 고립운동 청년의 지원 필요성 및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복지부 청년정책팀장 임세희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명희 의원님과 뉴스웍스 그리고 좋은 내용, 아주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이었는데 제 기대보다 좋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이 사회적 고립 문제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발제해 주셨지만 그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더더욱 좀 심각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19년에 이제 그 고립 인구 비율이 4.7%였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6%까지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고립운둔 청년의 경우에도 3.1%에서 5.0%까지 증가하는 등 점점 좀 심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은둔 청년, 그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은둔 청년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족의 문제로 치부가 되어서 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었는데요. 2020년 그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청년에 대한 이제 정부의 관심, 사회적 관심이 좀 높아지고 청년 정책이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간 청년 정책은 주로 일자리나 취업, 창업 위주로 좀 국한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의 그 복지나 문화, 교육과 같은 청년기 삶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청년 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고요.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봐도 청년은 그동안 자립이 좀 수월하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뭐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같이 그런 분들 이제 위주로 되어 있는 복지 정책에서도 청년은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책의 그 사각지대 영역에 놓여 있었던 게 청년 복지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2023년에 청년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좀 법적 근거가 강화가 되었는데요. 여기 취약계층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 법에서 고용, 문화, 복지 등의 영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좀 강화가 되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책을 수립할 때 뭐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취약계층의 청년에 대한 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 정책 추진 근거는 이제 마련이 됐지만 아직도 이 고립운둔 청년 같은 이런 청년 당사자에 대한 좀 국민들의 인식이 이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동안 예산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고립 운둔 요인은 다양한데요. 뭐 심리 정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 사회에서의 부적응 문제, 그리고 가정 불화, 경제적 문제, 이렇게 그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서로 각기 다른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고립운둔 삶 속에서 식습관의 불균형, 불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이런 외부와의 관계 단절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멀어진 채 성인기로의 그 원활한 이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 실태조사, 작년에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정신건강, 신체건강 모두 다 이 고립운둔 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해 이제 훨씬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18.5% 고립운둔 청년의 이제 18.5%가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는 일반 청년에 비해 2배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나쁘다라는 응답이 거의 40% 넘게 나타나서 이것 또한 일반 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되는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복지부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고립운둔 청년들의 삶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 7월부터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말까지 19세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자 했던 내용들은 왜 고립과 은둔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빠졌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지금 뭐 식습관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부모님, 가족들과의 관계 같은 그런 삶의 양상, 그리고 또 플러스 현재 이런 상황을 좀 탈피하기 위해 어떠한 그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복지 욕구 등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당초 조사 기간도 좀 짧고 그래서, 그리고 또 고립운둔 청년들, 설문에 응해줄 고립운둔 청년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한 5,000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 전체 조사 참여는 3만 명 정도가 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고립 상태나 은둔 상태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는 청년이 조사 끝까지 그 조사를 완료한 케이스가 한 8,900명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 고립운둔 청년들은 약간 저활력이어서 설문 문항이 많다 보면은 중간에 하다가 그냥 관두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최종 응답 완료자가 8,900명 정도 된다라는 거는 뭐 뉴스웍스처럼 이런 언론들의 그 지속적인 어떤 관심과 보도에 따른 사회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서 이 고립운둔 상황에 빠지게 된 계기만큼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 정리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청년 당사자, 그리고 이 청년들을 지원했던 민간 기관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이렇게 그 FGI를 또 추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 설문조사랑 FGI 결과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정리해서 좀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삶의 실태나 어떤 다양한 욕구 등은 저희가 내년부터 고립운둔 청년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모형을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마침 어제 다 아시겠지만 그 복지부에서 당정협의 거쳐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운둔 청년,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청년의 마음 건강, 청년의 자산 형성, 이렇게 총 5파트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개발해가지고 어제 발표를 드린 건데요. 요 내용을 통해서 이 정책을 통해서 그 내년부터 추진할 고립운둔 청년 그 맞춤형 시범 사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저희가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오늘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를 할 때 헤드라인으로 고립운둔 청년을 많이 뽑았어요. 그것 또한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여기에 대해서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솔주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맞춤형 시범사업 방향이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하고 더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발표 들으면서. 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거에 전국으로 다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4개 시도를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담 기관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전담 인력을 새롭게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전담 기관은 아까 이 교수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년 그 복합문화센터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년 미래센터라는 이제 이름으로 4개 시도로 이제 전문 기관을 설치를 할 건데, 그 방식을 좀 열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절한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자체는 그게 뭐 정신건강복지센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자체는 지금 청년복합문화센터라고 하면 지금 지역별로
각 청년 센터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청년 센터들이 아까 이 교수님 말씀 주신 그 청년 복합 문화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은 이 청년 센터에서 우리 이제 거기에 이제 미래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 고리분둔 청년 지원 사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 설치 방식을 좀 열어둬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이 뭔지를 저희가 좀 밝혀보는 그런 그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번 희건 사업을. 그래서 이런 그 전담 기관과 인력을 두고 그 안에서 고리분둔 청년 발굴부터 상담, 을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기존의 공공 민간 그 복지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은 청년들이 다시 재고립, 재은둔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원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사후 관리를 통해서 다시 이게 재고립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끝까지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맞춤형 프로그램 뭐가 있을 거냐 보면은, 일단 자기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워크숍이나 아니면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들이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심리 상담할 결과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심층적인 정신건강 상담,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로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이거는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뭐 독서나 요리, 뭐 신체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좀 이제 정도가 심한 은둔형 은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동의를, 참 저희 그 시범 사업의 전제는 탈고립, 탈은둔의 의지가 있는 청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정책 효과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일단은 탈은둔의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결국 서울시 조사였나 제 기억으로는 한 55.7% 정도가 이런 탈고립, 탈은둔의 의지가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은둔 청년 중에서 본인이 이제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거 공간, 쉐어하우스 같은 데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배우고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방법도 배우는 그런 공동생활 프로그램도 좀 소수지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청년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좀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은둔이나 고립이 시작된 그런 청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 서비스 같은 것들도 제공하는 그런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관리사의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그런 타부처 일자리 사업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획한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립은둔 청년 사업의 청년 지원의 약간 첫 실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앞으로도 계속 촘촘하게 정책을 다듬고 확장해서 그 청년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개발하고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열정, 젊음, 제가 여기 이제 써놨지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단어들로 상징되던 청년들이 요즘은 우울, 절망, 불안, 이런 좀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일련의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자꾸 이 은둔 청년들과 연관지어서 좀 회자되는 게 저희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고립운동 청년들이 자기의 좀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또 사회와 연결돼서 좀 당당하게 한 목소리 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법 체계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저희도 그 청년 기본법에 아무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고립운동 청년처럼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까지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그 청년들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회나 언론, 전문가들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시범사업 결과 좀 보고 그리고 더 정책 연구해서 그 별도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나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매우 유익한 자리가 이미 이제 발제해 주신 교수님의 내용을 듣고 유익하다고 되게 판단이 들었고, 앞으로 이제 토론해 주실 분들의 그 토론 내용도 제가 귀담아 들어서요, 내년 시범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체감도 높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임기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 팀장님 말씀 중에서 귀 들어오는 게요. 당초 한 5,000명 정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3만 명 정도가 됐고, 그 중에 한 30%에 이르는 8,900명이 그 상당히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이 길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끝까지 했다. 결국 이분들은 극복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섣부르지만 희망의 단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게 지방시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만기 편람식으로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지자체별로 내세우는 어떤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범사업에서 그 성과를 보시고 거기서 좀 잘하는 거를 좀 더 도와주시는 식으로 해서 좀 지자체 간에도 조금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좋지,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식은 사실 정책 효과를 내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 팀장님이 내년에 할 어떤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자기회복, 사회관계망 형성, 이런 어떤 접근법이 일단은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한 게 저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에서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런 식으로 고립운동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데피니션 정의 측면에서도 조금 정부와 지자체, 특히 언론이 조심하는데 저희가 뉴스웍스가 좀 계속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요, 조린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과장님께서 고립운동 청소년의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장 조린입니다. 예, 앞서서 두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주제 발표를 하신 이소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찾으시고 또 고민하고 하셨는데 아직 개념이 정리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실태 조사한 것도 말씀해주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정책 제안으로 7가지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저희 부에서 이제 추진할 때 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 이제 정책팀장님께서 말씀해줬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도 올해 준비하고 내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할 건데, 아마 큰 틀에서는 아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틀과 같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대상이 이제 저희들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에 맞는 이런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그대로 이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준비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를 책자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사실 고립운동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은 이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고립운동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맥락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고립운동 청소년기 지원에 왜 필요한가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에는 어떤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성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초가 되는 어떤 시기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기에 잘 이행하지 못하다 보면은 또 그런 정책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학습이 되지 못하다 보면은 성인이 돼서도 사실 은등 고립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은등 고립이 장기화된다면은 뭐 사회 부적응, 또 건강 문제, 또 가족 돌봄의 어떤 부담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로 이어져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런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거를 또 사회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기에 개입을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발굴, 그 다음에 교육, 관계 형성 등 어떤 종합적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립 운동 청소년 현황은 아까 이제 우리 주제발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자는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조사들 내용이 있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렇게 조사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기존에 이제 관련 통계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했던 거 보면은 19세에서 39세까지 볼 때 뭐 4.5%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3 실제 조사했을 때 19세에서 34세까지 봤을 때 2.4% 한 24만 명이 있다. 이런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 은둔 외톨이 실태 조사 2020년 한 거 보면은 만 19세 24세 이하가 은둔을 시작한 가장 연령대가 높다고 보고 만 24세 이하 연령대가 총 비중이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이런 조사입니다. 그래서 요 실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연령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기에 은둔 고립을 시작하는 이들이 좀 높지 않을까 아니면은 상당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에서도 현재 은둔하는 사람 중 21% 정도가 고등학교까지 학년기에 처음 은둔에 대해 생각하고 19세 이전에 은둔을 시작한 비율이 뭐 9.9%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나온 실태를 봤을 때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 정책 지원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체계로서 청소년 안전망 아니면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데서 사실은 이제 일부 은둔고립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이제 저희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으로 저희 은둔형 청소년을 아예 명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대상으로 좀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을 한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지금까지는 이제 신청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시기였지만 내년에는 이제 찾아가는 발굴에 어떤 중점을 두고 또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하고 사례 관리,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표로는 이제 37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에서 우선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발굴 서비스 지원, 이제 사회 관리로 이어지는 이런 게 있는데, 발굴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이들이 이제 요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상담 지도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들이 직접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발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과 연계하고,
또한 그 행정 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로 지원으로 마음건강 상담 치유라든지 방문학습 지원, 그다음에 활동, 자조 네트워킹 등 탈고립, 탈은둔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둔고립 청소년 최종적 자립을 통해 사회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준비한 내용은 있지만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조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사례가 있는 게요. 은둔년 청소년 발굴 지원 사례로 기업 사례로 학교 폭력으로 등교를 거부했는데 결국은 조리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어떤 성공 사례가 조금 긍정적인 뉴스예요. 저희가 사실은 국회 정치 여기 국회의사당 출입하는 정치 기자가 한 100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뭐 세미나나 이런 토론회가 많이 열리는데 별반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 싸우는 것만 늘 씁니다. 그만큼 저게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언론에서 좀 더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가능한 한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한 사례 이런 거는 정말 시련을 넘어선 사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운동고립 청소년을 위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발굴, 체조로 바꾼다는 거는 참 반가운 뉴스입니다. 저희도 계속 돕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님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관련 폭력 고위험 고립청년 위기관리에 대해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받은 윤정숙 박사입니다. 일단 앞서 발표해 주신 이솔지 교수님과 또 토론해 주시는 정부 부처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설계를 하시고 또 이 고립 청년들, 은둔 청년들을 빨리 발굴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것에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또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좋은 성공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립 청년들에게 좀 인파워를 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이제 토론 파트가 이제 범죄 예방과 관련된 파트인데 이 고립운둔 청년의 문제와 이 범죄의 문제를 좀 연관시켜서 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도 좀 마음이 무겁고요. 결국 가볍지만은 않고 왜 이렇게 최근에 벌어진 이런 일련의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고립 청년 문제 이슈까지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흘러 들어갔는지, 왜 이 부분에 많은 기자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왜 국민들께서 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계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께서 좀 뭔가 답변을 좀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책임감으로 사실 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실은 제가 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를 2013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3년에 연구를 시작을 해서 벌써 한 10년 전에 연구를 했거든요. 그때의 대검찰청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의 이상동기 범죄자, 묻지마 범죄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사실 연구를 했을 때 범죄의 특성이라던가 범죄자의 특성이라던가 피해자 특성, 그리고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의 꽤 진단을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만 그런 진단을 내린 건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학계의 다른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그런 진단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내린 진단이 이 범죄가 다른 범죄들 살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다른 양상이 이 범죄 안에 세부 유형을 보니까 일단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다수를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전과자가 있다. 과거에 비행에 많이 가담했던 전과 경력자가 있다. 그리고 좀 소수이긴 하지만은 또 일부가 약간 은둔 고립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사회적 고립,
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한 3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렸었고 그 세부 유형별로 대책을 저희가 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정신장애형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뭐 일본의 히키코모리 대책까지 저희도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전과자 관리는 저희 이제 형사 정책의 주요한 사실 그 테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 내 관리 같은 제안들을 한 10년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10년 동안 별로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진짜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을 아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고립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굉장히 좀 타이밍이 좀 범죄 문제는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범죄 안전의 문제는 그래서 정말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좀 힘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동의 범죄는 뭐 다 사건들을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이상 환기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료집 이제 41페이지의 끝단과 42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사회적 유대 부족이라는 그런 특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많은 범죄학자들과 범죄 심리학자들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그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주로 폭행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저희 공식 통계라고 불리우는 그 대검찰청이 내는 범죄 분석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 통계의 폭행 상해자 범죄자 주된 연령층이 50대가 한 21%, 40대가 20%, 그리고 20대랑 30대 비율을 합친 수치가 한 36.6%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 중에서 20, 30대 비율을 합친 게 50%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일반 폭행 상해 범죄보다 젊은 연령층이 좀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는 당연히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소득이 없는 경우가 한 7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타 범죄에 비해서 일반 범죄는 주로 40대, 50대가 많고 하는데 20, 30대 젊은 청년층이 많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사회적 유대가 부족한 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립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 동기를 보시면은요, 동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냥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물으면 그냥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이제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환각 망상으로 인한 어떤 긴장 해소와 범죄 실현, 재미, 자기 과시, 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무분별하고 범죄 동기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범죄를 무동기 범죄, 동기 없는 내지는 무차별 범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직접적으로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처지가 너무 힘들어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게 한 15%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에서 보이는 이런 사회적 관계 부족, 그리고 고립감 심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 타인에 대한 적대심,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들의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금 우리 오늘 그 토론회의 중점 그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고립 청년하고의 차이점이 저는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타인에 대한 적개심 이 부분이 아마 좀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고립 운동 청년분들은 자신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아마 사회적으로 자존감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아주 일부 소수가 뭔가 좀 비뚤어지고 왜곡된 사고를 가지면서 이제 이 적개심이나 반사회적 사고로 나아갈 그런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된 거는 성장 환경, 가정적 배경과도 이제 무관치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고립 은둔 청년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일단 이제 부모님과의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경우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기에 비행에 가담하거나 왕따 괴롭힘 피해 입은 경우도 좀 상당합니다. 이 성인기에 들어서서도 결혼이라든지 직장과 같은 사회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냐라고 물어보면 혼자서 밖을 쏘다닌다.
집에서 TV 시청하고 게임한다, 잠잔다, 그리고 술과 마약에 탐닉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어떤 관계가 단절된 채 특정 자극으로 도피해서 탐닉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2017년도에는 이들이 이제 수용자들 중에서 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 대상으로 심리 검사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PAI라는 검사 지금 43페이지에 하단에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의 결과를 제가 이제 도표로 넣어놨는데요. 이들의 심리적인 특성이 정말 임상적인 어떤 그런 수준까지 보이는지를 한번 검사도 해보았는데요. 이들을 이제 보시면 44페이지의 그림에 보시면은요, 일단 이 PAI 검사는 이제 클리니컬 어떤 심텀들을 주로 측정하기 위한 그러한 척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불안 관련 장애 보시면은 65점 이상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곳이 외상적 스트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외상적 스트레스 이 소척도가 지금은 65점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고요. 특히 이 이상동의 범죄 고위험군일수록 훨씬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망상 같은 경우도 피해 망상 보시면은 65점, 70점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사회적 행동 70점 거의 다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격성 부분, 신체적 공격 또 거의 이제 65점 이상으로 즉각적 개입이 지금 거의 필요한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아마도 이들이 굉장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어렸을 때 그런 불우한 성장 환경, 또 안정적 애착 관계의 부족,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치의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타인에게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체적으로 그것들 공격을 표출하는 어떤 externalizing한 그런 외연한 행동을 좀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로 이미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은 처벌밖에는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사정책기관에서는 이미 범죄가 되어서 그것을 사후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이 이제 범죄 행동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이 갑자기 이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전 징후가 있거든요. 그 사전 징후들을 잘 감지하고 그 이전 단계에 사실 발굴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정책과 사회정책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회복지적 개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이런 이상동의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폭력 고위험, 하이리스크의 청소년들 내지는 청년들, 고립자를 붙이면 또 고립 청년이 되겠죠. 이들의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나라가 범죄 건수가 전체 인구에서 한 18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3,300건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건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저희가 좋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 3,300건을 사실 전체 인구 중에 이제 소위 촉법 소년이라고 불리는 14세 미만은 저희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전체 인구를 나눠보면 한 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한 3% 정도는 범죄를 저지른다. 촉법소년을 제외하고요.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우리 정신질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폭력 고위험 내지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1% 미만이라고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정확하게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 고립 청년분들 중에도 이제 아마 일부는 폭력 고위험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이들이 범죄로 나아가는 그 비율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저는 아마 0%, 0. 몇 %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범죄를 저지르면 저희가 사회적 비용을 또 치러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이 범죄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위험 폭력 고위험 청년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정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들이 잘 설계되고 잘 좀 집행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45페이지에 좀 이렇게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상동의 범죄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 연구원에 있으면서 스토킹 범죄도 연구를 하고 디지털 성범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이 범죄들이 다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전에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이 희한하게 젊은 청년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층들의 뭔가 이 사회 안전망 내에서 이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이들이 이제 디지털 성범죄도 그렇고요. 사실은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이들이 범죄를 하는 주요 동기가 관계의 단절이거든요. 이제 여성분들을, 또래 여성분들을 못 만나고 있으니까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돌입을 했을 때 상대의 어떤 거절의사 같은 것들을 그냥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막 따라다니고 접근하는 그런 범죄로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요.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공간에서의 어떤 그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실 관계 시도를 하다가 채팅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만난 어떤 그런 그 여성분들에게 사실은 뭐 그 촬영을 시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범죄가 좀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전한 어떤 청년층의 어떤 그 사회 안전망과 이 어떤 사회적 관계 맺기 기술을 그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좀 함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폭력 고위험 청년들의 범죄적 그 범죄 단계에 나아가기 전에 어떤 그들의 분명히 니즈 중에 저는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범죄학에서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후 처벌에 집중하는 형사정책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범죄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입니다. 뭐 법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사회 통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포멀 소셜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직장을 갖는 거라든지 결혼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친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비뚤어진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정당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체인지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통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범죄학자들도.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인식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회 안전망 내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부가 하려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부분들은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 토론에도 아마 이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들 다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정숙 연구시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시장님께서 2013년에 묻지마 범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하시고 뭐 대책도 내셨을 텐데 사실 이게 제가 방금 읽어보니까 대책이 참 어렵네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다니면 사실은 그런 어떤 사회적 유도가 생기고 수입이 생기니까 예를 들면 뭐 특히 청년 남성들이 갖는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이 범죄로 전환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취업난이 심화되고 결혼 사실상 못하는 남성들의 비율은 비정규직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핵심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시스템 강화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결국은 이런 이상동기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나마 사회적 유대감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김연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장 겸 청년이용센터 관장님이 네. 고립운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접근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발제 내용도 아주 의미있게 해주셨고 또 토론도 굉장히 내용이 좋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에 있으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청년 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립운둔 청년을 지원하는 이제 센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은둔 청년들을 포함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좀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을 좀 지역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부터 사실은 고립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청년이음센터 참여하는 서울시에서 참여하는 청년들 중에서 이제 고립은 청년 중에 한 59% 정도가 아동 청소년 시설에 이제 고립을
경험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립의 시작이 이제 아동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중장년, 그 중장년을 지나면 노인까지 되겠죠. 이제 저희도 이제 일본의 이런 고립 청년들을 하는 이제 지자체를 좀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는 이제 19세부터 34세까지 돼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지금 고립 청년 사업을 40세까지 지금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도 볼 때 이게 청년이 딱 중간인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 중장년, 또 노인으로 가는 그 딱 어떤 중간에 어떤 그 생애 주기에 있고, 또 청년기에 이제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중장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기가 굉장히 이제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청년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뭐 복지 대상도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고립 청년들을 하나의 이제 복지 청년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청년은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뭐 취업과 진로와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세대인 거지, 뭐 지원을 하거나 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청년들은 대부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자라고 해서 이제 최저 생계를 받으시는 분들도 주로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중장년이 어르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가족 단위로 포함된 청년들을 따로 이제 잘 안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아까 우리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 이런 지원이 이제 2023년에 청년기본법에서도 좀 개정이 돼서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취약계층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해서 뭐 주거 문제, 뭐 복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좀 포괄적으로 보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청년 이런 이음센터를 하는 거는 이 청년의 문제를 사실은 어떤 것으로 바라볼 거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활 근거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고 있는 생활 근거지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있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이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지원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제도도 촘촘해야 되지만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운동 청년이 지원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뭔가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도 지역 단위로 좀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청년 관련된 이제 지원 단체들을 보면은 뭐 이제 청년 문화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또 청년들을 위한 뭐 취업, 일자리 또 이런 뭐 어떤 패키지를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있지만 정말 고립 청년들을 좀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는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입니다. 뭐 지금은 청년 아마 센터들도 가보시면 주로 공간 제공이나 문화 또 어떤 취미나 여가 뭐 취업 알선 이런 정보 제공들이 많지 고립 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뭐 심리적인 부분도 시작해서 가족 문제 이런 통합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기관은 상당히 지금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좀 일상적인 기능을 회복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전문기관이죠. 이런 전문기관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청년을 이제 청년 정신건강 복지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건 아니고 아까 대안을 제시해 준 것 중에는 또 사례 관리나 지역사회에서 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대부분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 고립 청년의 문제를 정신건강 문제로만 문제로만은 아니고 그걸 위주로 만약에 바라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접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어떤 거점기관들을 만들어 가는 거는 실제 저희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는
청년의 문제를 또 고립 청년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국한시키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립 청년들이 중에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거나 정신적인 약물 복용하는 청년들은 이제 저희 이음센터 청년들로 보면 한 10%, 많으면 한 2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 20% 정도 이내 청년들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 도움도 굉장히 전문 기관 연계가 필요는 하지만 또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적인 측면 외에 사실은 더 많은 청년이 관계 맺어야 될 지역사회 많은 이제 이런 그 협력이나 지원이나 참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일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문제인데, 그래서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거점기관에 대한 부분도 좀 전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지금 중증 정신질환 자들을 보통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위험군 대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개입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경증, 지역사회에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있는 경증 대상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까 하다가 그 하나의 이제 시범 사업 측면에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조금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동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을 하나의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키워서 확대하고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건강 지역사회 문제를 다 대응하면은 더 좋겠지만 조금 더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그런 좀 정신건강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전문으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점 센터, 그게 어떤 형태든 그런 센터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센터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또 뭐 주거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 또 어떤 그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 통합적인 관리죠. 이런 어떤 맞춤형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아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그 현장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통합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센터가 사실은 지역에서 좀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우리 청년이음센터 모델은 서울에 있는 25개 구에 이런 그 청년이음센터를 좀 세워서 그리고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생활근거지에서 청년들을 돕는 활동들을 지금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거점센터가 세워진다면 이제 종합적인 좀 이런 고립 청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 거점센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마다 지금 조례를 지금 고립운동 청년을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아까 이제 그 법률 개정과 또 별도의 이제 고립운동 청년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고립청년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관련해서 어떤 그런 센터를 우리가 설립했을 때도 보통 1년 단위로 또 지원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청년센터에 일하는 청년 이제 복지사들 또는 청년 활동가분들이 이제 계속 1년 하고 조금 또 실직 상태에 있다가 또 사업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고립 청년에 대한 이제 관리가 어떤 프로그램 개입이 안 되는 게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적 근거가 된다면 이제 이런 그 뭐 사무 위탁이라든지 이런 위탁이 최소한 3년, 5년 단위로 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시설 위탁으로 가거나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에서 아까 시범 사업을 이제 한다는 말씀 주셨고, 이제 그 취지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사업 내용 모든 게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제 중앙 단위로 이걸 했을 때 이게 지역 단위에서 하는 청년 사업들과 어떻게 이거를 좀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앙 따로 하고 지역 단위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는 이런 그 고립 청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대한 어떤 큰 어떤 그 방향들 또 예산들 이런 것들을 좀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필요한데 지금은 보면 중앙은 중앙대로 하고 지역은 또 지역대로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분절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 어찌됐든 중앙 시범 사업은 또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종결이 되면 또 그게 또 지역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또 전환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좀 고민도 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제 현황 조사가 지금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고립운동 청년에 대한 뭐 비율이나 또 이런 그 조사됐던 현황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문제, 고립 청년에 대한 문제도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신건강적인 문제로 더 많이 볼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더 많이 볼 거냐는 이 조사하는 또 이거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해석하는 데도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보면 정신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지. 그걸 또 너무 중심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청년 개인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또 우려도 같이 있어서 어쨌든 현황 조사도 조금 더 전국적으로 좀 함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김현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서 일본, 박수,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일본은 소위 이제 고립운동, 우리보다 훨씬 더 연원이 길죠. 거기는 벌써 40세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좀 일관되게 나오는 게 소아 청소년기부터 이미 발견이 된다. 그래서 그때 못 고치면 중장년 되고 결국 독거노인까지 돼가지고 노년까지 결국은 국가가 사회가 그 부담을 걸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거 봐서 고립운동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현행의 어떤 청년 상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이게 오늘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소위 정신건강 질환은 좀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정신건강 측면으로 된 사람도 있지만 아까 형사정책연구소도 했지만 정신건강에서 된 사람들이 이 범죄에 저지를 가능성은 또 낮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 특히 말씀에 와닿았던 게 뭐 1년 단위로 정책자금 주고 끊어버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지원사들 또 실직되고 그러면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나 경험의 축적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이 제한되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잘하는 곳에는 뭐 실적이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성과도 분명히 유도하는 체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까지 말을 하느라고 3시 55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4시에 끝내기로 목표를 했는데 저 좌장이 잘못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오래 기다리신 송성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님이 은둔형 외톨이 니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송성영입니다. 네, 이게 시간을 명시해 주시니까 갑자기 빨리 하라는 압력으로 제가 고립된 듯한 느낌이 받아서, 네. 제가 이렇게 마지막 발제자고 제가 내용을 적어놓고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랑 사실상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겹쳤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발제를 하신 분처럼 사실 정확한 정의가 없고, 정확히 범위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곳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재원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것들이 겹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오시고 사회 기관에서도 오시고 각가지 이제 역할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오다 보니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마지막 사회자분께서 정신질환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의 정반에서 하나의 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제 생각을 좀 담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청년의 은둔형 비율이 2.4%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서울시에서 조사한 은둔생활의 계기에 대한 통계에서 실직 취업의 어려움과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은 경제적인 지원이나 취업을 통한 사회를 복귀가 가장 손쉬워 보이지만 수년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청장년의 사람들이 모두 은둔형이 되는 것이 아니듯 그들에게는 낮아진 자존감과 대인관계의 불안감, 외부의 자극에 대한 예민함 등의 심리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와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숨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 창구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알고 치료법을 알기 위해 의료기관보다 먼저 인터넷을 검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은둔형 외톨이와 범죄를 연결시키는 표현들은 그들을 더욱 숨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병명이 아닌 심리적,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된 하나의 드러난 증상이며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현상입니다. 이는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PTSD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그 원인으로 또는 그 결과로 동반될 수 있으며 핵가족화의 발달로 소수의 가족과의 지지체계가 부족하면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성적 지상주의의 사회에 뒤처진 청소년을 부적응자로 만들어버린 사회적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가족의 틀 안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독립된 자아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고립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그 이후 성인으로 성장하여서도 그 기능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기 전에 청소년의 시기의 진행을 막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낮아진 자존감과 불안감, 우울감 등을 치료받기 위해 쉽게 의료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방으로 숨어버린 청소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은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채용 신체 검사에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불합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최근에는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채용 신체 검사에 마약류 약물 투약으로 탈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단독 의료기관 방문은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환자를 보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하고 법무부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단독 진료 후 보호자의 환불 및 진료 기록 삭제 요구는 현장에서의 큰 고충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은둔형 외톨이를 부적응자이며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아픈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1인 가구는 점차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중에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외부와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들의 활용은 숨어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내고 그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검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진을 청년, 즉 만 20세 이상에서 34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건강검진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계기 중에 학교 생활의 따돌림이나 부적응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청소년기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고 미성년자로서도 언제든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정책도 꼭 필요하지만 내일의 그들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앞에 분들 토론 내용을 보니까 통계상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통계한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끝까지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아까 제가 몇십 표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톨이 분들이 끝까지 참여했던 것도 있었고 또 여가부에서는 사실 은둔형 외톨이가 3, 4%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보여주셨고 사실 저희들이 은둔형 외톨이는 발굴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저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신 분들이 그 기회가 없어서라기보다 기회에 참여할 의지와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톨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 관계망에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금 송성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님께서는 저희 청소년기 조기 정신검진,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하여튼 강조하셨고요. 또 여기 대목에서 제가 이제 미리 발제문을 토론을 읽어봤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일종의 주원고시처럼 취급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거 예를 들면 암을 치료했다. 그러면 암 치료했다고 다들 인정해 주잖아요. 뭐 3년에서 5년 내에 재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암 극복했다고 그러는데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주원글씨처럼 하고 채용할 때 어떤 거부 요인을 하는 거는 혹시나 제 생각입니다만 정신과도 분명히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및 이런 인식이 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의사협회에 계시니까요. 어떤 정신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그런 것도 좀 한번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충분히 정신과 진료도 극복이 가능한 병인데, 이거를 문제 삼을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죠. 그래서 저부터도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립운둔 청년에 대해서 정부, 학계, 의료계, 현재 전문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토의에 이어서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4시 4분이긴 하지만요, 혹시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봐서 거기 있는 질의응답을 다 응답 기회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몇 건 해가지고 여기 계신 발제자님이랑 토론자분한테 좀 의견을 한번 여쭤봐서 이건 일종의 참석하신 분과 저희와의 어떤 소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지 작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숨가쁘게 계속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작성하시기 좀 힘드셨을 겁니다. 혹시 간단한 질문이라도 괜찮으시니까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여가부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시고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 은둔형 외톨이 부모님들 대표 주사님입니다. 인사가 드렸습니다. 네. 이 문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4년 전부터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홍보 활동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4년 전에 비해서 시간에 많이 알려져서 거의 매일 매스컴에 어딘가 매일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 뿌듯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오늘 4분 5분 패널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내년도 보건복지부, 여가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청소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10살 이후가 되면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한 기본 학교 내에서 교육을 해서 마음이 아픈 것도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한 클래스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필요한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성인들의 인식들이 정신과를 가게 되면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정신과를 가게 되면 내 자녀의 앞으로의 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는 병원에 치료는 강남 쪽에서는 지금도 진료 비용을 지우고 건강보험 혜택을 안 받고 병원비를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했던 어떤 어머니 저하고 연관된 벌써 4, 5년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집에 그대로 있어요. 학교를 안 다녀요. 중고등학교 친구들 그 나이 또래인데 안 다녀요.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그래도 엄마 퇴근길에 이제는 불을 켜줍니다. 지금은 엄마 사무실에 가지러 온다. 4년 전에 비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걸 너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스컴에서 우리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자거나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저혈병을 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마음 건강에 대한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다. 이런 캐릭터화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요. 네, 제가 작년 재작년, 6년 전에도 작년입니다. 청소년 정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청년들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세가 만 19세부터 20세가 넘었는데 내가 소속한 기관이 없어요. 학교를 가는데 중퇴를 하거나 대학을 중퇴를 하거나 청년인력센터나 뭐 기타 등등 복지관도 있지만 우리 있는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뉴스 윅스에서 인터넷으로 방탈출 방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서 내가 이런 기간에도 손을 내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온라인 프로젝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은둔 청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암을 도와줄 수 있는 은둔 프로젝트가 있죠? 네. 올해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은둔 당사자 경험자로 지금 현재 집안에 있는 은둔 청년들을 도와서 내가 너를 조금이라도 나도 경험자라 이렇게 손내릴 수 있는 동반자, 동행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료 지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있죠? 네.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어제 신문에 기저에 있는 동료 지원자는 기저에 동료 지원은 굉장히 숫자가 제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이나 보건복지국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반짝 이상을 했다가 사업이 없어지면 이 친구들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들 실질적으로 올 연초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인턴사업 상의를 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은둔 재벌이 다시 은둔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을 해야 되는 그들은 사실인 거죠. 캐릭터, 홍보, 범죄자와 연결, 앞으로 매스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둔형 매몰이라는 단어, 어떤 범죄와 연결시켜주지 말아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정신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은둔 청년들은 그 경계 안에 있다고 보는데 경계 안에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그 범죄자가 묻지마 범죄자가 부동기 범죄자가 조현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쓰게 되면 또 조현병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알더라도 지금 현재 그 응지 속에 있는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 이따가 우리 기자들한테 이 성함이랑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취재할 때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그 고립운둔 아드님을 둔 부모님 입장으로서의 그 절절한 사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보니까 시간도 늦고 질의응답서가 특별히 없은 거면 요거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세 팀장님께서 한번 좀 네. 답변을 해주셔서 조금. 네, 지금 그러니까 사업 좀 지속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2년 시범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이 시범 사업을 토대로 이르면 26년에 이걸 전국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지속성을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한번 이 지원 대상 안에 들어오는 그 청년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한의 문제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재고립, 재운둔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고립 운둔이 단기간에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서비스 지원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회 복귀할 때까지 저희가 그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사회복귀 할 정도가 됐다라고 판단돼서 이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면담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탈고립 운둔의 경험이 있는 그런 청년들끼리 같이 이제 모여서 서로 경험 이제 공유해서 계속 관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운영을 해서요. 최대한 재고립, 재운둔 막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 하나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 푸르메 재단이라고 거기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백경학이라고 제 아주 절친인데요. 이 친구는 동아일보 있을 때 베를린에 독일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연수 갔다가 거기서 부인이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남의 차 사고 난 사람을 좀 도와주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이니까 그 당시 꽤 오래됐는데 한 3억인, 한 1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도네이션해서 만든 게 푸르메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장애인, 특히 소아 장애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갖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도 있지만 애를 늦게 낳습니다. 늦게 낳으면 복지부 계시지만 당연히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대지만 여전히 장애 아동 하나가 태어나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난다는 게 백경학 사무국장의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지금 학부모님 말씀도 절절한 게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운둔도. 그게 신체적 장애인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인이거든요. 마음의 병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좀 더 빠른 조기 검진, 조기 개입. 그 다음에 오늘 당화 중에 좋은 게 인파워먼트라고요. 어떤 자긍심 발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특히 사회복지관, 관장님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의지와 열정을 갖고 하면 고립운둔이 예를 들면 묻지마 범죄와 연결되는 이렇게 부정적인 보도는 이어질 겁니다. 학부모님, 그거는 방송사에서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은 없어요.
저 기자생활 35년 했지만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시청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막는 거는요. 선한 뉴스, 긍정적인 뉴스, 그거를 상쇄할 거를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뉴스웍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 좌장으로서 좀 진행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네, 최승욱 편집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분들도 발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립운동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2시간을 넘은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고진갑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토리 보고서라는 그 15개의 기사로 나온 그 기획 기사를 작성한 기자 중 한 명인데요. 제가 그때 기사를 준비했었을 때는 꽤 많은 자료와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은둔고립 청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사를 작성했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방안과 또 제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콕 집은 그런 정책들과 많은 제언들이 나오게 돼서 너무 뜻깊고 유익하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의 고립운둔 탈출은 개인의 사회적인 삶을 되찾는 것을 넘어 국가의 건전한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고립운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토론회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고립운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